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 세상만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가지 세금 이야기를 들려줄 두 분 소개합니다. 권도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도희 세무사입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현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세금 지킴이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제가 조금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서학개미신가요? 네, 저는 조금 넣어놨습니다. 아, 조금 넣어놓으셨어요? 네.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세무사로서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 보니까 아. 그 운동에 같이 동참을 했다가 상패도 당하고 아, 네네네네. 좀 안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벌써 이제 4년 전 일이죠.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치솟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막 4,000을 간다 막 이러면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열기를 이끌어 갔었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코스피가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네, 2000대로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해외로 투자 이민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자 이민을 떠난 분들을 저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확실히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약 1,179억 달러, 하나로 17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미국 그러네요. 시장으로 네.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많이 좀 이어져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이제 투자 이민을 떠나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호조될 이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 성투를 하려면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이 뭐가 다른지 잘 알아야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이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성투하려면 세금 문제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을 할 때는 대부분 세금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자칫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투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금 얘기 나오니까 막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세상만사에서는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쉽게 다루어 드릴 테니까요. 주목해 주세요. 자, 세상의 만 가지 세금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아하 세무뉴스 이모저모 시간인데요. 자, 주식 투자는 돈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대비를 못한다면 이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의 단계에서 살펴보면 주식을 내 돈으로 내가 직접 사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주식을 보통 이제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배당을 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당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15.4%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예적금 이자나 배당이 있다면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달 종합소득세에 추가 세금 납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사실 배당 때문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시에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세무사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양도 차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의 양도
차익 합계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인 경우에는 세금에 큰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이지만 양도세를 내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이나 대주주 외의자가 장외로 거래하는 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KOTC라고 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이고 대주주 외의자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상장 주식들은 대주주가 거래할 때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거래할 때 이렇게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대주주라 그러면은 주식을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대주주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에 포함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이나 아니면 기업의 오너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 경우고요. 상장 주식의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가지고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국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상장 주식을 사실 1% 정도 갖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님? 글쎄요, 종목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엄청 큰 금액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네. 50억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에 대한 기준도 오.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종목이 큰 경우에 시가총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분율로 또 이제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50억 원.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 투자하시는 거 아니면 이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최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ETF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라던가 ETF 이렇게 국내 상장사에 투자가 되어 있지만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기업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해외 주식처럼 250만 원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 모두를 국내 주식과 같이 배당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라서 저희가 손익도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미국 주식에서 이득이 난 경우 손실된 부분과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실과는 상관이 없게 되고요. 매매 시마다 이제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15.4%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비과세되는 기본 공제 금액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해외 이렇게 상장한 ETF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으로 취급이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 1년 손익 기준으로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자꾸 22%, 15.4%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로 낼 거면 22%고 배당으로 취급한다 그러면은 15.4%인데 이 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ETF라고 해도 상장사가 국내에 있다면 배당소득세로 부과되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ETF라면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세금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궁금한 건데 미국 주식의 경우에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어요. 그럼 이제 달러로 제가 주식을 샀다가 판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를 환전한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판 그 시점으로 어떻게 이 환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주식을 팔고 바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환율이 워낙에 높아져가지고 뭔가 환전하고 계산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이 생겼다면 이것까지 양도 차익에 포함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법은 국외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 체결일과 결제일 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도 양도 차익에 포함이 되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환율은 근데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주식을 파는 그 순간의 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환전 시점의 환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날짜와 시간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일은 실제 환전한 날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도 아닙니다. 바로 매수, 매도, 결제일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주식을 판다고 해서 바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래가지고 주식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급전 쓰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하루 이틀 급해지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2일 후에 결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이 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건 이틀이 아니라 이 영업일,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 껴있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틀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간으로 24년 27일 금요일에 매도한 주식은 미국 현지에서 월요일인 29일에 결제가 되고요. 국내 증권사에는 24년 마지막 날인 31일에 결제되는 겁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증권사 사이트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해외 주식 세금 계산을 위해서 환율은 매수, 매도, 결제일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팔거나 환전일 아니고요. 계약 체결일 아니고요. 매도일 아니고요. 매수, 매도, 결제일이라는 걸 다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주식 양도세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 과세된다고 이제 세무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익이 25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내는 건가요? 과세 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양도 차익의 합계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개별 종목별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엔비디아에서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또 제가 테슬라에서 25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수익 500만 원에서 테슬라 손실 250만 원을 빼면 얼마죠? 250만 원 남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하지만 테슬라에서 손실이 100만 원만 났다라고 네네. 하면 500 빼기 100은 400이죠. 네.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수익을 더하고 모든 손해를 다 차감하면 되는 건가요?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기타 양도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매수 매도를 몇 번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타를 많이 하신다거나 너무 아니면 많을 혹은 너무 떨어져서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아. 이렇게 같은 종목을 수차례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이러한 경우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마다 이러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과 두 번째는 이동평균법,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선입선출법하고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어떤 계산 방식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내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팔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네, 들어온 순서대로 내가 네네네. 팔았다라고 보는 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회에 걸쳐서 제가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내가 그 전체를 파는 게 아니라 일부만 팔았을 경우에는 내가 순서대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걸 이제 선입선출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종목을
10주씩 100만 원에 샀다가 200만 원에 샀다가 300만 원어치를 샀다가 500만 원으로 올랐을 때 10주를 팔았다라고 네네. 가정을 하면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이 판 주식이 가장 첫 번째로 산 10주에 100만 원 주고 산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언제 샀는지 순서를 좀 잘 매겨놔야 되겠어요. 주식 순서를. 네, 취득 순서를.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 전산에 또 그러한 부분들이 네.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김주현 세무사님이 말한 예시를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 종목을 10주씩 주당 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샀다가 500만 원 올랐을 때 10주를 되팔았다고 하면 이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평균인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에 산 주식 1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0만 원에 산 걸 500에 팔았다. 200만 원에 산 걸 500에 팔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선입선출법이 더 불리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뭐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고 저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곱하면 82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하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250만 원을 제한 금액에서 22% 세율을 곱하면 605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이 2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되죠.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0이면 지금 주식을 몇 개를 더 사는데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러면은 이동평균법 방식이 사실 더 유리하다고 봐도 될까요? 앞서 설명한 예시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주가가 내리막을 탈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가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는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이 특정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더 높아졌다는 의미는 이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낮아져서 나중에 발생을 하는 양도 차익을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세율이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때 당장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미래에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 추세인 종목이면 이동평균으로 계산을 한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증권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각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주식 거래하는 거 보면은 취득가액이 매번 계산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왠지 이게 높아져 있으면은 더 넣어서 물을 타서 더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사고팔고를 아주 많이 한다면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또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들마다의 거래 내역을 합산해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연간 양도 차익 합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한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한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양도 차익을 합산하셔서 그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여부를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250만 원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증권사도 여러 군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랬을 때 각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서 이 고객이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고 250만 원을 또 양쪽에서 공제받아 버리면 우리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중복 여부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매도를 해도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2월 30일에 주식을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은 뭐 1월 2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때 들어온 돈은 2024년에 귀속으로 보나요? 2025년에 귀속으로 보나요? 손익의 계산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하면 매도 체결일 2영업일 후에 결제 대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속 양도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24년 12월 31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인 이제 월요일까지는 결제가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12월 26일 목요일까지는 거래를 체결했어야 24년 기속소득이 되고 그 후에 거래를 체결한 경우라면 다음에 기속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거래한 다음에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결국 12월 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고나 납부는 5개월이 지난 5월 달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통은 이익이 발생하면 재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정작 내가 5월 달에 세금을 내야 할 때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이제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간 투자하고 이제 이익을 본 금액이 25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해두셔서 꼭 자금을 마련을 해두셔야 돼요. 물론 내가 만약에 이득 본 게 250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금 낼 때 되면은 돈이 갑자기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없어요. 이거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를 못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2%, 20%의 세율을 적용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또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미납 일수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 납부를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양도소득세 외에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소득세는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건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이란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지분율 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도 넓게 포함해요.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처럼 일부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를 하고는 내 주식이 마이너스라도 손실이 났더라도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을 받았다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 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 15.4%의 원천 징수로 세금 납부는 종결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15.4%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5%라고도 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15%로 현지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반면에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야 그럼 나 배당소득세 없는 데 가서 투자하면 훨씬 더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없으니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은 각 나라가 맺은 조세 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따라서 현지에서 먼저 원천 징수가 되고요. 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내에서 다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0%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15.4%로 다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차율에 대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다음해 5월 종합과세로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배당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건강보험료가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포함하는 금액이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단순히 5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정산까지도 꼭 고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자와 이 소득을 산정할 때 이자와 배당도 이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배당으로 2천만 원 받으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해야 배당을 막 한 20억 이렇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으신다. 그럼 건보료가 추가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세금 낼 때 유의할 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국외 주식은 예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 신고 시 국외 주식 양도 차선을 국내 주식의 양도 차익과 통산을 하여 과소 신고하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익 통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액 주주인자가 그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하여 얻은 손실을 국외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사연과 또 다른 사례들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주식세금 절세법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 해외 주식 절세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할 때는 보통 공제되는 항목들로 전부 이렇게 세액 절세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주식 세금은 그런 거 없을까요, 세무사님?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했던 250만 원 기본 공제, 이 양도 차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250만 원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세무사님?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손실을 내라입니다. 일부러 손실을 낸다고요? 지금 떨어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손실을 내라고요? 우리가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진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1년의 기간을 통산해서 합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제가 테슬라로 5천만 원 이익을 실현을 했어요. 좋겠다.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3천만 원 평가 손실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팔진 않았는데. 네, 아직 팔지 않았는데 지금 12월 25일이야.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신다면 너무 팔기 싫은데 아직 물 타고 싶은데요, 세무사님? 맞죠. 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물만 타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나 애플 주식을 판매를 해서 실제 손실을 확정을 짓는 거죠. 근데 마음은 쓰리죠. 네, 하지만 그 금액을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2천만 원 애플 주식은 그대로 있는 거죠. 다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 차익 5천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면 대략 1억 원이거든요. 근데 3천만 원 평가 손실을 실현시켰더니 실제 우리가 내는 세금은 40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끝나기 때문에 6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0만 원 세금 낼 걸 지금 400으로 막을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손실 나는 게 문제냐.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손실 난 거를 다시 되사면 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절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세무사님. 네,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한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앞서 말한 사례처럼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구입하는 선택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아낀 세금으로 미국 주식을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을 확정하고 또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손절을 해가지고 세금을 아껴서 그걸로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을 이렇게 내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절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에게 넘겨라입니다. 주식을 지금 비상금처럼 모아놨는데 이거를 지금 배우자에게 넘겨라. 지금 이익을 나고 있는데 이거 배우자에게 지금 이거 꼭 넘겨야 되나요, 세무사님? 이거 지금? 네, 이익이 났는데 주식을 남편에게 넘기는 게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는 실제 이제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방법이고요. 또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증여를 활용한 해외 주식 절세 방법입니다. 아, 증여로 세금을 아낀다. 요거 조금 신박한 것 같은데 괜히 그랬다가 증여세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면 이 주식의 세금까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이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는 주식의 경우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를 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주식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예를 들어 1억에 산 주식이 네. 6억이 됐다라고 네.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만약에 팔아요. 그럼 5억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하거든요. 그럼 세금만 얼마죠? 1억이 나가네요. 거의 1억이 나오죠. 네. 하지만 배우자한테 이 6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배우자가 해당하는 주식을 판매를 한다면 세금 없이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제 증여세는 6억 내니까 없다고 쳐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여하는 시점에 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6억으로 저희가 맞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증여하는 시점의 평가액이 6억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판매한 금액도 6억이지만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도 6억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0원에 떨어지게 되죠. 아, 그래서 마법이 일어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정말 많이 활용이 된 방법입니다. 근데 국세청이 올해 법을 개정을 했죠. 아, 그랬나요? 네,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식의 경우 증여 후 1년이 지나야지만 이제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주식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판매 시기를 결정을 하시는 상담을 통해서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즉시 팔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돼서 1년 뒤에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올해부터 주식 또한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자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도세 2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를 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2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이 시가 5억 원인 시점에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남편이 6억 원에 매도를 하였다고 하면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 6억 원 매도하고 5억 원 증여받았으니까 1억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1년 후에 팔았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1년 이내에 아내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남편이 판다면 아내가 처음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인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 양도차익이 4억 원이 됩니다. 이처럼 증여 후 1년 이후 이내 주식을 판다면 증여 시점에 시가인 5억 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2월과세 규정이 예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예시로 드셔서 이게 뭐 증여시 때 5억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은 매번 이렇게 시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주식 가격이 매일 이렇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을 산정해서 금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 대상 자산의 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6억 정도를 배우자 공제를 하려고 증여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2개월 동안 계속 2개월 동안 거죠. 올라간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증여세가 없을 거라고 해서 증여를 했는데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한 2달 후에는 내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증여의 시기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근데 주식이 올랐는데 싫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싫은 건 아니죠. 세금을 내죠, 조금 뭐. 내실 네. 뿐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식이 왔다 갔다 시세가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뭐 예측한다 이런 건 진짜 말도 아니에요. 이걸 예측하려면 세금에 쓸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또 궁금한 건 증여받을 주식을 팔아서 다시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양도세를 아끼려고 주식을 증여했어요. 근데 1년 내에는 못 판다고 하니까 1년 기다렸다가 다시 이거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아내에게 줬어. 왜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로 줄 생각이 저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걸 가져갔어. 현금을 내놔라. 이랬을 때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세무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국세청이 어떻게 볼까요? 이거까지 증여로 보면 조금. 네. 일반적으로 이 증여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재산의 권리가 증여받은 사람한테 귀속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배우자한테 내가 당신 명의만 빌린 거야. 나한테 돈 다시 갖고 와. 이러면 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세청이 봤을 때는 명의를 도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산을 배우자분과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10년에 6억이라는 기간 그리고 이 금액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말고도 뭐 부동산이 되실 수도 있고 다른 양도 자산들, 다른 증여 재산들에 대해서도 꼭 합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꼭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덜 내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세금 아끼려다가 그냥 비자금이 몽땅 다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세금 내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배우자가 없는 우리 결혼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좀 비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꼭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당 자금을 부모님이 사용을 하지 않고 다시 자녀에게 보내준다면 그 부분 동안 그 부분에서 다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예요. 네. 자, 우리 해외 주식 세금 절세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배우자 등에게 진짜로 실제로 증여하는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년 이내에 팔면 애초에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금액으로 적용되니까 2025년부터 요거 개정 사항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주의 깊게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 세무사들이 콕 집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사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년 전 남편과 저는 같은 종목의 주식을 각각 5천만 원씩 샀고요. 현재 3배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이걸 팔면 양도소득세가 꽤 될 것 같아서 서로에게 증여하면 어떨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주식을 맞증여, 쌍방으로 증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요거 아까 증여하면 좋겠다라는 거 응용 버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쌍방 증여는 세무사님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부부간 쌍방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5천만 원에 3배 정도 수익이 나셨으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분에 한해서는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 주식을 매도한다. 그러면 원래의 취득가액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야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당장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익이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이 이제 같은 종목의 주식이고 동시에 쌍방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국세기본법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다단계 행위 등을 통해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해당 사연에서 교차 증여 후 매도를 통해 내야 했을 세금을 크게 줄어든 경우, 이런 상황을 과세관청이 인지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부부가 본인의 주식을 직접 팔아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거든요. 어차피 내 비자금을 줄 것 같으면 상대방 비자금이라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이거 합리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실질과세 문제가 좀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맞증여가 가능하긴 한데 이게 너무 동일한 거래고 너무 이 그 세금 회피의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국세과세관청에서는 이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면 사실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 또 다른 사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주현 세무사님.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들을 보며 주식이나 해볼까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신 투자를 해준다고 하네요. 작은 아파트를 팔고 4억 원가량 현금이 있었는데요. 그걸 아들에게 줬더니 14개월 만에 5억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신 투자해 준 건데 제가 아들에게 준 4억 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들은 수수료 하나 떼지 않고 10개월 만에 1억 원을 더해 5억 원으로 다시 돌려줬어요. 혹시 아들이 불려준 1억 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 이거 완전 아들이 효도한 거 아니에요, 세무사님? 야, 아들이 이런 일들이 근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워낙에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친척이나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을 맡기고 거기에서 1억 원을 수익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되돌려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어떤가요, 세무사님? 실제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를 하실 때를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뭐 향후 이제 상속세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세금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인의 통장을 여는 상속세 신고의 경우에는 최장 가족의 계좌를 10년 동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부모와 자식 간에 4억이라는 돈이 갖고 그다음에 또 5억으로 이게 불려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금액이 어떠한 금액인지 소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원히 준 것도 아니고 잠시 이제 맡겨놔서 실제 내 이제 자금을 좀 운용해 달라, 그런 것들을 좀 계약서나 뭐 이런 무슨 뭐 공증이나 이런 거라도 좀 받아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아들한테 돈을 줘서 대신 투자해 준 거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따지고 보면은 차명으로 거래를 한 부분으로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아들이 이자를 보태서 준 거다. 그러면 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또 세금을 매길 거고. 뭔가 복잡해지네요. 네, 이자를 뭐 예를 들면 이 4억 원과 5억 원,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가면서 아들이 또 이자는 주지 않았다. 그럼 또 4억 원에 대한 무상증여로 봐서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아버지 돈을 대신 투자해 주면 안 되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세무사님? 네, 이런 경우엔 부모님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더라도 꼭 부모님 개인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자녀의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 후 다시 이제 부모님 계좌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녀의 계좌에 최초 입금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한번 추정을 하고, 또 부모님 계좌에 다시 이전한 시점에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여를 한번 하고 또 다시 내가 증여 받은 것처럼 해서 네, 이중으로 맞습니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걸로, 돈을 받아 오실 거면 그냥 아버지에게 아예 증여를 받아서 내가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주로 불리는 삼땡 전자주식을 300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가 꽤 크지만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왕 기다리는 김에 주가가 쌀 때 12살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증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무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증여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때 제가 매도하라고 권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문제하고 조금 반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알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삼땡전자 주식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렇게 낮은 거를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주기에 좋은 상황이긴 한가요?
네,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간 상태라고 하면 이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 2천만 원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증여 후 2달 안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이 상증세법상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이 일주당 가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싫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매도 후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이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느냐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증여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2개월이 지나야지만 이 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많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세무사님은 자녀한테 주식 증여 하셨어요? 네, 했고 지금 반토막이 반토막이 났고.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나는 시점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세무사님 어떠세요? 저는 아직. 아직? 아까 상패. 네. 네. 미처 주기도 전에 상패를 당한. 네. 이거 슬프네요. 그럼 이제 자녀에게 어쨌든 주식을 현금으로 준 다음에 현금으로 해서 주식을 사라고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세무사님?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 이것을 이제 자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내지는 이 자녀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과세 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주식을 증여한 경우 부모가 너무 적극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계좌를 마치 내 계좌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맡겨라 이러지 않고 뭐 본인 주식 계좌에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녀가 받은 세뱃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면 안 되겠죠? 우선 미성년자 자녀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이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세뱃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각 집안마다 사회통념이 달라요. 집안 통념이 달라요. 집안 통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과세관청이 보기에는 아니면은 좀 너무 과하다.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못 받고 나중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의 세뱃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안 되지만 정말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반복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증식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이 아닌데도 자꾸 이제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고 이렇게 늘리고 막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네. 제가 사실은 이 통상적인 세뱃돈이 얼마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설날이 얼마 안 지났는데 통상적인 세뱃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세무사님? 글쎄요, 10만 원? 10만 원 정도? 세무사님 어떠세요? 정말 전 집안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이게 통상적인 세뱃돈이 이제 이게 어디 평균을 냈는데 학생들이 한 7만 원 정도가 평균 세뱃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1인당 7만 원씩 받는 거냐, 모아서 7만 원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지 이걸 너무 거액의 돈을 넣으셔서 자녀의 재산을 대신 이렇게 운용을 한다?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뱃돈을 어쨌든 모은 용돈을, 자녀가 모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를 한 건 아닌데 잘 올랐어. 막 테슬라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는 괜찮죠. 이 주식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자녀의 몫입니다. 다만 이 앞서 말했듯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학개미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주식세금 절세법 여러 가지 사연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신 세무사님들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녀에게 더 주식을 주실 건가요? 아니요.
네, 세무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무사들이라고 투자를 다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 10,000가지 세금 상식 얻어 가셨나요? 평상시 세금 고민 있으셨다면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세금 상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